러시아인에게 하루 8시간 노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세속적 교육을 보장하는 대중교육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국립고아원을 설립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대량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 문명 퇴치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1920년에서 1926년 사이에 약 500만 명이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수용하면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법이 통과되어 여성에게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혼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여성 섹션 존 헨델은 이러한 목표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레닌의 러시아는 필요에 따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닌 정권은 호전적인 무신론 정권으로 조직적으로 종교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1월 정부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선포하고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1917년 11월 레닌은 노동자 통제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선출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달 소브나르콤은 또한 국가의 금을 징발하고 은행을 국유화했으며 이를 사회주의를 향한 핵심 단계로 간주했습니다. 12월 소브나르콤은 산업, 은행, 농업, 무역을 감독하는 국가경제최고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공장위원회는 노동조합에 종속되었고 노동조합은 다시 국가경제최고위원회에 종속되어 지역 노동자들의 이익보다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을 우선시했습니다. 1918년 초 인민위원평의회 이 소브나르콤은 모든 위치를 탕감하고 이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928년 4월에는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수출입에 대한 국가 독점권을 확립했습니다. 1928년 6월에는 공익사업, 철도, 엔지니어링, 섬유, 야금, 광업 등을 국유화했지만 명목상으로만 국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면적인 국유화는 1920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규모 공업 기업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소브나르콤의 경제정책이 너무 온건하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산업, 농업, 무역, 금융, 운송, 통신의 즉각적인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레닌은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대규모 자본가 기업들만 국유화하여 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유화될 수 있을 때까지 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은 또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생티칼리스트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1918년 6월 공장 수준의 노동자 통제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공산당 분파들은 모두 러시아의 민주주의 제도의 쇠퇴를 좌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레닌 정권을 규탄하면서 광범위한 정치 참여, 대중상담, 산업민주주의의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1918년 말 체코,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칼 카우스키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반민주적 성격을 비판하는 반레닌주의 팜플렛을 저술하고 레닌은 이에 대해 플로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로 대응했습니다. 독일의 마르크스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의 견해를 되풀이했고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피터 클로포트키는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러시아 혁명의 매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918년 소브나르콤은 편의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소비에트 연방회의와 집행위원회는 점점 더 소외되어 소비에트는 더 이상 러시아를 통제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1918년과 1919년에 정부는 멘세비키와 사회주의 혁명당을 소비에트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치국과 조직국이 설립되어
기존 중앙위원회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소브나르콤과 노동국방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닌은 이 통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소브나르콤의 의장이었고 노동국방위원회,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은 레닌의 오른팔인 야코프 스베들로프였는데 그는 1913년 3월 독감이 유행하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1917년 11월 레닌이 그의 아내와 함께 스몰리 연구소 내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들은 핀란드의 할릴라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레닌의 혁명 정권을 유지하는 데 체카는 큰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체카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카는 공안기관으로 1917년 12월 20일 레닌의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체카는 설립 목적은 볼셰비키 정권의 체제 수호와 공안을 책임지는 주된 무력이었습니다. 1918년 9월 소브나르콤은 체카 비밀경찰이 조직한 억압체계인 적색 테러를 출범시키는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레닌은 부르주아지 계급 중에 권력을 되찾으려는 사람들만 적색 테러로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테러 희생자는 부자이거나 차르 정권의 전직 간부였습니다. 더러는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무산자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춘부 같은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체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형을 선고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체카는 며칠 만에 512명을 처형했습니다. 이 적색 테러로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레닌은 공식적으로 체카에 가담한 적도 없고 공개적으로 체카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레닌의 기사나 연설에서 처형을 언급한 경우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정보와 기밀 메모에는 정기적으로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많은 볼셰비키들은 체카의 대량 처형에 반대를 표명했고 체카의 명백한 무책임성을 두려워했습니다. 1919년 2월 공산당은 공식 계엄령이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재판 및 집행 권한을 박탈하면서 체카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지만 체카는 러시아 전국 곳곳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월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20년에 이르러 체카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되어 다른 모든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919년 4월의 포고령으로 인해 집단 수용소가 설립되었고 이 수용소는 체카에게 맡겨졌으며 나중에 새로운 정부 기관인 굴라그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1920년 말까지 소비에트 러시아 전역에 84개의 수용소가 세워져 약 5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1923년 10월에는 315개의 수용소와 약 7만 명의 수감자로 성장했습니다.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1922년 7월부터 볼셰비키 정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인들은 척박한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러시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레닌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직접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1921년 체카의 산하부대인 공화국 국내 수비대는 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22년 체카는 국가 정치부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내무 인민 평의회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22년 5월 레닌은 반볼셰비키 사제들의 처형을 요구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14,000명에서 2만 명의 사제들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반종교 정책은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에도 그 해를 끼쳤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발생한 러시아 내전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의 귀족과 부르주아지가 자신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볼셰비키의 수적 우위와 조직력이 결합되어 신속히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반대로 인해 1917년부터 1923년까지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 트로츠키가 지휘하는 볼셰비키 적군과 반볼셰비키 백군이 싸워 적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러시아 내전에는 또한 혁명가와 반혁명 분자, 다른 혁명 분파들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충돌과 구제국 전역의 반볼셰비키 농민 및 좌익 봉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백군은 주로 1918년에 차르 체제 출신 장군들과 귀족 세력들로 형성되었습니다. 백군은 3만 5천 명의 체코 군단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에 분노하고 볼셰비키의 세계혁명 요구를 두려워한 서부 열강 세력들 역시 백군을 지원했습니다. 1918년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세르비아는 무르만스크와 간달락시아에 10,000명의 병력을 상륙시켰고 영국군, 미군,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습니다. 서방 군대는 곧 철수하고 물질적 지원만 제공했지만 일본 군대는 영토 획득을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레닌은 트로츠키에게 붉은 군대를 결성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트로츠키는 1918년 9월에 혁명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1925년까지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레닌은 전직 차르 장교들이 군사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붉은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적군은 모스크바, 페트로그라드, 러시아 대부분을 장악한 반면에 백군은 분열되어 지리적으로 주변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러시아 우월주의는 소수민족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백군의 볼셰비키 지지자들에 대한 백색 테러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백군과 적군 양측 모두 유태인 공동체를 공격했고 레닌은 반유태주의를 자본주의 선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918년 7월 스베르들로프는 소브나르콤에게 우랄 지역 소비에트가 백군의 구출을 막기 위해 에카테린부르크에서 전 차르와 그의 가족의 처형을 감독했다고 알렸습니다. 레닌은 그 차르에 대한 처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처형에 비유했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이후 좌익 사회주의 혁명당은 볼셰비키를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1918년 7월 좌파 사회주의 혁명가 야코프 블룸키는 독일에 대한 혁명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독일 대사 비레름 폰 비르바흐를 암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크렘린을 포격하고 중앙우체국을 장악했지만 트로츠키의 적군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백군은 뚜렷한 제도나 정책 등이 없이 단순한 차르 체제로 돌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백군에게 등을 돌렸고 볼셰비키 적군에 가담했습니다. 이어서 레닌은 전시 공산주의를 실행하여 토지개혁과 공장, 은행, 철도의 국유화 등 공산주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내전기의 볼셰비키 세력들은 그의 지도하에 국내외의 반혁명 세력이 가담한 백군에 맞서 싸워 소비에트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노동자와 공산주의자가 처음으로 징집됐고 내전 기간 내내 이들은 전투부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끝날 무렵에 붉은 군대는 주로 농민 징집병으로 이루어진 500만이 넘는 병력의 거대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민간 행정의 붕괴로 생긴 빈자리를 상당한 정도로 메꿔야만 했습니다. 1919년 백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1920년에는 모든 전선에서 백군이 패배했습니다. 러시아 영토는 비러시아 민족 국가가 독립을 추구함에 따라 축소되었습니다. 1921년 3월 폴란드 소련 전쟁 중에 리가 평화조약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지역을 폴란드와 소비에트 러시아로 분할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신생 독립국가들을 재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침공을 격퇴했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소련 전쟁의 결과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붉은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1921년까지 소비에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운동을 패배시키고 코카서스를 점령했지만 중앙아시아의 반볼세비키 봉기는 19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독일군 오베르오스트 주둔군이 철수한 후 소련군과 폴란드군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와 새로운 폴란드 국가는 모두 영토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폴란드군과 러시아군은 1919년 2월에 처음으로 충돌했고 폴란드 소련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의 분쟁들과는 달리 이 전쟁은 혁명의 수출과 유럽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여 1920년 5월까지 키예프를 점령했습니다. 폴란드 군대를 퇴각시킨 후 레닌은 유럽혁명에 불을 붙일 프로레타리아 봉기를 기대하면서 붉은 군대에게 폴란드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트로츠키와 다른 사람들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침공은 계속되었지만 폴란드 프로레타리아는 봉기하지 않았고 붉은 군대는 바르샤바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붉은 군대를 러시아로 밀어내고 소브나르콤은 평화를 청하도록 강요했고 러시아가 폴란드의 서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영토를 양도하는 리가 평화 조약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전쟁과 적백 내전이 끝나자 소비에트 정권 내부는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볼셰비키 정권과 당은 레닌의 지도하에 인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0년 1월 레닌은 16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시민이 노동에 종사하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노동직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레닌은 또한 1920년 2월에 시작된 전국 전기화 계획인 고엘로 계획을 도입하면서 공산주의 소비에트 전국을 전기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무역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브나르콤은 제노바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레닌은 참석하기를 희망했으나 건강 악화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담은 러시아와 독일과의 협정을 이끌어냈고 이는 영국과의 이전 무역 협정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브나르콤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악화시키고 그들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감차카의 유전을 미국 기업에 임대하여 감차카를 제국으로 원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했습니다. 1920년과 1921년 징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러시아 전역에서 반볼셰비키 농민 봉기를 일으켰으나 결국 적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붉은 군대에 의해 진압된 탐포프 반란이었습니다. 1921년 2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정부는 페트로그라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붉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3월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이 볼셰비키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병들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집회의 자유를 부여하여 농민들에게 자유시장을 허용하고 징발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크론슈타트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닌은 반란군이 사회주의 혁명당과 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오도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폭력적인 보복을 촉구했습니다. 트로츠키의 지도하에 붉은 군대는 3월 17일 반란을 진압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부분적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1921년 러시아의 기근은 1891년 이래 가장 심각한 기근이었으며 그 결과 약 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근은 정부의 징발과 대량의 러시아 곡물 수출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기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식량을 배급하기 위해서 American Relief Administration 미국 구호국을 설립했습니다. 레닌은 이 원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고 이를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기근 동안 티콘 총대주교는 정교회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을 팔 것을 촉구했고 정부는 이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1922년 2월 임 소브나르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기관이 속한 모든 귀중품을 강제로 몰수하고 매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콘은 성체성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판매를 반대했고 많은 성직자들이 이에 저항하여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레닌은 전시 공산주의라는 국유화 비상 조치 정책을 펼쳤지만 이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켰습니다. 먼저 당 조직의 관료화로 대중과 유리되고 반민주주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전체 생산 영역은 소비에트로 귀속되었지만 중앙의 통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생산과 분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공산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 농민들이 농산물 교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시공산주의는 급격한 공산화 정책들로 인해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켜 소련의 경제는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921년 2월 레닌은 이를 해결하고자 공산화 정책을 완화하고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법을 일부 인정, 경제개발을 위해 시장경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신경제정책, 뉴 에코노믹 폴리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고위 볼셰비키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했고 그것은 4월에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레닌은 소책자, 식량세에 관하여서 이 정책을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신경제정책이 원래 볼셰비키 경제계획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닌은 내전으로 인해 소브나르콤이 산업국유화, 생산의 중앙집권적 분배, 농업생산의 강제적 징발, 화폐 유통, 사기업 및 자유무역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전시공산주의의 경제정책에 의존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탈선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심각한 경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신경제 정책은 러시아 내의 일부 민간 기업을 허용하여 임금 시스템의 재도입을 허용하고 농민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공개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민간 소유의 소규모 산업의 복귀를 허용했습니다. 기초산업, 운송 및 대외 무역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레닌은 이것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불렀고 많은 볼셰비키들은 이것을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신개형 경제정책의 도입은 레닌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으며 신경제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인민위원회 이 소브나르콤이 민중봉기에 의해 빠르게 전복되었을 것입니다. 신경제정책과 더불어 토지자유거래와 민영회사의 설립과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신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농업 산출량은 10월 혁명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은 물론 훨씬 증대되어 갔습니다. 제정시대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 구조가 해체되면서 시장을 통해 농업 잉여를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련의 농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후 1928년 곡물파동을 계기로 신경제정책은 폐지되고 모든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재확립되었습니다. 반면에 내전의 상처를 겪은 공업 분야의 회귀와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어졌고 공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에 따라 공업 상품의 가격은 높이 뛰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일부 농민층에도 무작정 싼 값에 식량을 도시에 팔지 않게 되었고 이는 다시 도시민들이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볼셰비키 정부는 이에 개입하여 기업들의 독점 규제 행위를 규제하고 핵심 공산품 가격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2년 6월과 8월 사이에 열린 재판에서 사회주의 혁명당 지도부가 반정부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레닌은 그들의 처형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대신 무기한 투옥되었다. 스탈린 지도부의 대숙청 기간에 처형되었습니다. 레닌의 지원에 힘입어 정부는 1923년 3월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모든 맨셰비키 당을 추방하고 당원들을 강제 수용소로 감금함으로써 러시아에서 맨셰비키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닌은 말년에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차르 관료 체제의 생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관료주의적 태도를 변환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했는데 한편지에서 우리는 더러운 관료주의에 누러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레닌은 1922년 12월과 1923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레닌은 유언에서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레닌은 스탈린이 관대하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며 주의가 깊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너무나 투박하며 서기장으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해임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다른 모든 면에서 스탈린과 구별되고 현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인 트로츠키를 서기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단 트로츠키의 자기 확신과 과도한 행정 경향은 비판했습니다. 레닌은 감찰관의 관료화도 비판하고 새로운 노동 계급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가가 문명을 퇴치하고 대중의 시간엄수와 성실성을 촉진하며 농민들의 협동조합 가입을 장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이 부재 중일 때 스탈린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레닌과 외부의 소통을 통제하며 레닌의 가장 친밀하고 마땅한 후계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12월 스탈린은 레닌의 정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정치국은 공식적으로 레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닌은 점점 더 스탈린에 대한 대해서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레닌은 1922년 중반에 국가가 국제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스탈린은 다른 볼셰비키들을 이끌고 이에 반대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전화통화를 통해 레닌의 부인인 나디아 그룹스카야에게 소리를 질러 그녀와 레닌을 화나게 했고 레닌은 스탈린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 사이의 분열은 그루지아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탈린은 강제로 소비에트화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같은 인접 국가들이 모두 붉은 군대의 침략과 점령을 받았기 때문에 소련이 세운 지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가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은 이것이 스탈린파의 러시아 민족 우월주의로 보았고 그 대신 이 국가들이 큰 연합의 반독립적인 부분으로 러시아에 합류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 연합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약간의 저항이 있은 후 스탈린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레닌의 동의를 얻어 그는 새로 제안된 국가의 이름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변경했습니다. 레닌은 12월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트로츠키에게 대표연설을 하도록 보내고 거기서 소련에 대한 계획들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12월 30일 소비에트 회의에서 비준되었고 그 결과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소련의 새 정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의 휴전 이후 레닌은 유럽혁명의 발발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소브나르콤은 1919년 3월 헝가리에서 벨라쿤의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이어서 바이에른의 소비에트 정부와 스파르타쿠스 동맹을 포함한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혁명적 사회주의 봉기를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내전 동안 붉은 군대는 러시아 국경에 있는 신생 독립 민족공화국들로 파견되어 그곳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소비에트 정부 체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공산주의 주도국가가 탄생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명목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의 통제를 받았고 동쪽으로는 외몽골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여러 고위 볼셰비키들은 이들이 러시아 국가에 흡수되기를 원했습니다. 레닌은 민족적 감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국가의 새로운 공산당 행정부는 소브나르콤의 사실상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동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1918년 말 영국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국제회의인 노동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레닌은 그것을 자신이 경멸했던 제2 인터내셔널의 부활로 보았고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라이벌격인 제3의 국제사회주의 회의, 즉 코민테른을 조직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니콜라이 부하린, 트로츠키, 크리스티안 라코프스키, 안젤리카 발라바노프의 도움으로 조직된 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제1차 대회가 1919년 3월 30여 개국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참여국 수로보와 전 세계적 참여로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단은 러시아 제국의 국가들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제대표단은 자국의 어떤 사회주의 정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의사진행을 통해 레닌은 이후 볼셰비키 견해를 지지하는 사회주의 정당만이 코민테른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레닌은 카우스키와 같은 수정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를 비난하고 유럽의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폭력적 전복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노비에프가 코민테른의 의장이 되는 동안 레닌은 코민테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코민테른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여 코민테른을 통해 당시 약소국 식민국가들의 무장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1920년 상해에서 레닌의 혁명동지 이동희, 박진순, 김릿 등과 함께 조선사회혁명당 김철수, 장덕수 등이 연합하여 결성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창립하고 코민테른의 혁명 자금을 받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제1회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실제 창립선언만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는 1920년 7월 페트로그라드의 스몰리 연구소에서 열렸는데 이는 레닌이 모스크바 이외의 도시를 방문한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외국 대표들에게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모방하도록 격려했고 자본주의가 사회 발전의 필수 단계라는 자신의 오랜 견해를 포기하고 대신 식민지 점령하에 있는 국가들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직접 전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제2차 대회에서 그는 좌익 공산주의, 유화적 무질서를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영국과 독일 공산당 내부의 요소들이 자국의 의회체제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회의는 폴란드와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며칠 동안 중단되어야 했고 모스크바로 옮겨져 8월까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플로레타리아 무산층 독재를 선언하고 비합법 조직의 평행, 군대, 농촌, 노동자 조직, 의회에서의 활동, 식민지 독립, 민주적 집권주의 확립, 각 당의 중앙위원회는 코민테른 대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할 것 따위의 구체적 가입 조건을 규정하고 세계혁명을 목표로 공산주의 운동을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레닌이 예측한 세계혁명은 헝가리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되고 독일 마르크스주의의 봉기가 진압됨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코민테른은 뒷날 1943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해산됩니다. 공산당 내에서는 민주중앙그룹과 노동자 반대파가 레닌 정권의 반대를 보였는데 두 분파 모두 러시아 국가가 너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노동조합과 연결되어 있던 노동자 반대파도 정부가 러시아 노동계급의 신뢰를 잃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없애야 한다는 트로츠키의 제안에 분노했습니다. 트로츠키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레닌은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볼셰비키들은 노동조합 논의에서 레닌의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다루기 위해 1921년 2월 제10차 당대회에서 레닌은 제명의 고통을 감수하고 당내 분파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레닌은 1918년 1월 페트로그라드에서 사회혁명당 등 좌익 세력의 봉기가 한창일 때 사회혁명당 여성당원 파니 카플란이 쏜 총에 턱과 팔을 맞아 크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레닌과 함께 있던 플리츠 플라틴이 레닌을 보호해 주었지만 레닌의 총알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닌은 그 총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이후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폐질환 등으로 운신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공격에 대한 페트로그라드의 취약성을 우려한 소브나르쿰은 1918년 3월 모스크바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크렘린으로 들어갔습니다. 레닌은 1918년 8월의 또 다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저격당하여 크게 중상을 입은 레닌은 말년에 총상 후유증과 누적된 과로를 겪으면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극우 학자들은 레닌이 매독으로 몸져 누워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설입니다. 최근에는 독살설 등 또 다른 설들도 주장되고 있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것입니다. 1920년 4월 볼셰비키는 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 파티를 열었고 이날은 러시아 전역에서 광복위원 축하 행사를 벌였고 레닌에게 헌정된 시와 전기를 출판했습니다. 레닌은 1921년 후반에 중병에 걸렸고 과민증, 불면증, 규칙적인 두통을 겪었습니다. 정치국은 레닌을 7월에 모스크바를 떠나 고르키 저택에서 한 달간 휴가를 보내게 했고 아내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도록 했습니다. 레닌은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룹스카와 스탈린에게 자신을 위해 시아나칼륨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닌의 말년 동안 그를 돕기 위해 26명의 의사들이 고용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외국인이었고 많은 비용을 들여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닌의 병은 1918년 암살 시도에서 그의 몸에 박힌 총알이 금속 산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1922년 4월 그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레닌의 의사들은 그 원인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922년 5월 그는 처음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고르키에서 회복하였고 10월에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10월에 그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12월에 그는 두 번째 뇌졸중을 일으켜 고르키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병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정치 발전에 깊은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레닌 자신은 스탈린이 집권할 경우 초래를 될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닌은 연속 혁명론으로 세계의 공산혁명을 계속 진전시키자는 트로츠키의 이론이 스탈린이 주장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강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 후 세계 공산혁명을 확산시키자는 이론보다 자신의 이론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닌은 죽기 전 유언으로 스탈린을 제1서기에서 해임하고 트로츠키를 추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의 유언은 당 중앙위원회에서만 낭독되었을 뿐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병상의 레닌과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간부들과 소통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가 러시아 사회의 민주노동당이 멘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나눠진 1903년부터 레닌이 병상에 눕게 된 1923년까지 시종일관 레닌의 주장에 반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분당 초기부터 레닌과 함께했던 원로 볼셰비키들은 트로츠키가 당 경제 운영 문제로 레닌과 수시로 다퉜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특히 트로츠키가 오랜 시간 멘셰비키로 활동했고 10월 혁명 직전 볼셰비키에 가담했고 혁명기에 반 레닌 전선을 조직하여 8월 블록 사건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닌의 뜻과는 다르게 트로츠키가 레닌을 이을 정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탈린을 지지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자신이 레닌이 주장했던 것을 계승한 입장이고 스탈린은 타락한 관료로 혁명을 퇴조시킬 것이라고 공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이 이론이 멘셰비키 조잡한 이론에 기초한 멘셰비키적 극좌 모험주의라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볼셰비키 원로들의 지지가 스탈린에게 쏠리면서 결국 트로츠키는 당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923년 3월 레닌은 세 번째 뇌졸중을 일으켜 오른쪽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실어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되자 서서히 회복되는 듯 보이고 거동이 말하기야 글쓰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10월에는 크렘린으로 돌아와 마지막 몇 주 동안 레닌은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1924년 1월 21일 레닌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공식 사인은 혈관 불치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 레닌의 사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1월 23일 조문객들이 레닌의 고르키 자택을 방문해 조문했고 시신은 볼셰비키 지도자들에 의해 붉은관에 안치되어 기차에 실려 모스크바로 옮겨져 노동조합 의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약 100만 명의 애도객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조문했습니다. 1월 26일 제11차 소비에트 전체 연합대회에서 칼리닌, 지노비에프, 스탈린이 조문 연설을 했는데 트로츠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로츠키는 코카서스에서 요행하고 있었는데 스탈린이 고의로 트로츠키에게 장례식 날짜가 잘못된 전보를 보내서 트로츠키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레닌의 장례식은 다음날 거행되었는데 그의 시신은 군악대와 함께 붉은 광장으로 옮겨졌고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은 시신이 특별히 세워진 영묘에 안치되기 전에 스탈린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레닌을 우상화해 그의 후계자인 자신이 정당한 지도자라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미망인 그룹스카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시신은 붉은 광장 묘소에 전시될 수 있도록 방부 처리되었습니다. 레닌의 뇌는 제거되었고 1925년에는 뇌를 해부하기 위한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레닌이 심한 뇌 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29년 7월 정치국은 임시 영묘를 화강암으로 된 영구 영묘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여 193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의 석과는 1940년과
1970년에 교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안전을 위해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시신은 임시로 투맨으로 옮겨졌습니다. 1923년 현재 그의 시신은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묘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볼코노프는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면서도 그토록 큰 사회를 그토록 큰 규모로 변화시킨 사람은 역사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레닌 정권은 7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한 정부 체제의 틀을 마련했고 20세기 중반에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공산주의 주도 국가의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레닌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자에겐 욕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자에겐 존경을 받는 레닌은 여전히 악마화되고 우상화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타임지는 레닌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백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역대 최고의 정치 아이콘 25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모든 권고가 받아들여지고 이행되었다는 의미에서 레닌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레닌은 당의 독재를 수립한 사람이었지만 스탈린이 나중에 된 그런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에트 정권은 오랜 기간 동안 스탈린주의 독재 폭압을 겪었으며 이는 기본 특징에서 레닌의 유언의 권고와 정반대였습니다. 레닌을 잔혹한 정책으로 이끈 개인적 자질이 20세기의 몇몇 주요 서구 부르주아지 지도자들보다 더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레닌에게 혁명적 폭력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 즉 사회주의,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세계, 즉 폭력 없는 세계의 수립이었습니다. 레닌은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사회의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정치 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했습니다. 슬로보의 지젝, 알랭 바디우, 라르스 리, 프레드릭 제임스 등의 지식인들은 레닌의 타협하지 않은 혁명 정신을 되살려 현대의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레닌이 살아있는 동안 레닌에 헌신하는 개인 숭배가 시작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혁명 지도자 숭배였습니다. 레닌의 흉상이나 동상이 거의 모든 마을에 세워졌고 그의 얼굴은 우표, 그릇, 포스터, 소련 신문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아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가 살았거나 머물렀던 장소는 그에게 헌정된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도서관, 거리, 농장, 박물관, 마을 및 전체 지역이 레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1924년에 페트로그라드시가 레닌그라드로 개명되었고 그의 출생지인 신비르스크는 울리아노프스키스크가 되었습니다. 레닌 훈장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높은 훈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레닌 자신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의 미망인 그룹스카야에 의해 공개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레닌의 저술이 소련 내에서 성스러운 경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되었으며 레닌의 모든 의견은 한 가지 정책 또는 다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스베를로프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서 레닌주의를 체계화했고 이 강의는 후에 레닌주의의 질문들로 출판되었습니다. Questions of Leninism. 스탈린은 레닌의 저술 대부분을 수집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연구소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했습니다. 크라쿠프에 있는 레닌 저서 수집품과 같은 자료들 역시 연구소에 보관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집되었는데 종종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이러한 저술들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유용하다고 판명된 레닌의 모든 저작물들은 출판되었지만 불리한 것들은 숨겨져 있었고
레닌의 비러시아인 혈통과 그의 고귀한 지위에 대한 소설은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레닌의 유대인 혈통에 대한 사실은 1980년대까지 통제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소련의 반유태주의 때문이었을 것이며 스탈린의 러시아화 노력은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아마도 국제 반유태주의자들 사이에 반소련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레닌의 유태인 혈통이 밝혀진 이후 러시아 구구파는 레닌이 물려받은 유대인 유전학이 전통적인 러시아 사회를 뿌리 뽑고자 하는 레닌의 욕망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 측면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스탈린 정권 하에서 레닌은 사실과 다르게 차기 소련 지도자가 되려는 스탈린의 시도를 지원했던 스탈린에 가까운 친구로 적극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 동안 레닌이 출판한 작품의 5개판이 러시아어로 출판되었으며 첫 번째는 1920년에 마지막 판은 1958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완벽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편의상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편 1927년 스탈린 행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된 후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가 관료주의와 스탈린 자신의 개인적 독재에 의해 레닌주의를 타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1879년 11월 7일 태어난 레프 트로츠키는 1940년 8월 21일 망명지 멕시코시티의 팔라시오 데 벨라스 아르테스에 있는 세계적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집에서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 하이메 라몬 메르카데스 델 리오에게 등산용 피켈로 머리가 찍혀서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한 후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레닌의 저작들을 인용하면서 스탈린 격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트스트로이카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 역시 이러한 조치들이 레닌의 원칙으로의 회귀라고 언급했습니다.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와중에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레닌 문서를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인 러시아 근현대사 문서보존 및 연구센터로 이관하라고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레닌의 저작 중 6,000개 이상이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들은 기밀 해제되어 학술 연구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1년 이래로 레닌의 시신을 영무에서 클렘린 벽 묘지로 옮겨 그곳에 매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종교회의 지원을 받아 영묘를 폐쇄하고 레닌을 생테스베르크의 볼코프 묘지에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우일리아노프 노바 옆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인 현재의 블라드미르 푸틴은 레닌을 다시 매장하는 것은 소련 통치 7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지켜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반대했습니다. 2012년 러시아에서 러시아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이 집권 통합 러시아당의 일부 의원의 지지를 받아 러시아의 레닌 기념물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러시아 연방공산당에 의해 강력히 반대되었고 결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1991년에 현존하는 7,000개의 레닌 동상 중 대다수를 유지했습니다. 1922년 현재 러시아에는 약 6,000개의 레닌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13년부터 14년 유로 마이단 시위 동안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위대에 의해 레닌 동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1915년 4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탈공산화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모든 동상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부르주아지 활동가들에 의해 철거된 마닌 레닌 동상이 러시아 점령군에 의해 러시아 통제 지역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산주의 선전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를 상징하는 레닌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 레바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56%는 레닌이 국가 역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22%만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전해준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와 논거를 선택했습니다. 1904년 마르토프가 처음으로 레닌주의라고 명명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유일하게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낡은 마르크스주의 경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주석을 달았을 뿐이며 그 주석들은 새로운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류는 결국 순수한 공산주의에 도달하여 착취와 소외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각자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라는 규칙을 준수하는 노동자들의 국가, 계급, 평등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19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레닌에게는 대체로 유럽의 주류 마르크스주의 정통주의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비마르크스주의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조롱했지만 그 자신의 아이디어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나로드니크 농업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러시아 혁명운동의 더 넓은 아이디어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 기근, 경제적 붕괴 속에 러시아를 통치하는 실용적인 현실은 포함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정했습니다. 레닌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레닌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정통성을 수정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이론적 저작들, 특히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레닌은 마르크스 죽음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적 신념은 사회가 현재 상태에서 공산주의로 직접 변모할 수 없고 먼저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주요 관심사는 러시아를 사회주의 사회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부르주아지를 억압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문명화된 협동조합의 질서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체제는 풍요로운 사회를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러시아 경제를 국가 통제하에 두는 것을 자신의 주요 관심사로 보았고 그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시민이 국가에 고용된 직원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레닌의 해석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적이며 국가주의적이었으며 생산과 분배 모두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중앙집권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에 대한 그의 요구는 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레닌의 사상 내에서 두 가지 상충되는 주제, 즉 인민 노동자 통리가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강제적인 국가기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농민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러시아에 독점 자본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충분히 발전했음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변종들보다 더 절대적이고 교조적인 관점을 채택했으며 해방주의적 비전의 정서적 강렬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전의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두드러졌으며 혁명적 도구로서 폭력의 역할을 격상시켰습니다. 레닌이 아이들에게 친절을 보인 많은 사례를 보면 레닌은 인간애가 넘쳤습니다. 레닌은 매우 온화하고 선량했으며 웃음을 즐기며 동물을 사랑하고 감성적인 회상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는 유머를 구사하길 즐겼습니다. 그의 혁명적 정치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문학과 예술에서의 혁명적 실험을 싫어하며 표현주의, 미래주의, 입체주의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고 반대로 사실주의와 러시아 고전 문학을 선호했습니다. 레닌은 또한 섹스와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동료 마르크스주의자인 나데자 나디아 그룹스카야와 연애를 했고 그와 결혼하여 평생 함께했습니다. 레닌과 그룹스카야는 둘 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친구들이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레닌은 그의 가까운 가족들과 매우 가깝고 따뜻하며 평생에 걸친 관계를 가졌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닌은 혁명가로서 많은 정신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신체 단련과 소식이 필요하다고 봤기에 운동을 자주 하였고 식탐을 멀리했습니다. 체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전거 타기, 수영, 사냥을 즐겼으며 스위스 봉우리에서 산악 산책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는 또한 애완동물을 좋아했는데 특히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발전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이른바 스파르타식 생활 양식이라고 여길 정도였고 실제 스파르타식 생활 양식을 꾸준히 따랐습니다. 사치를 피하고 개인적 욕구에 있어서 지극히 겸손했으며 엄격하고 거의 금욕적인 생활 스타일로 일관했습니다. 레닌은 어수선함을 경멸했고 항상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필을 깎았으며 일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레닌은 허영심을 싫어해서 소련 행정부가 그를 중심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개인 숭배를 증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을 통합하는 데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레닌은 스스로 철저한 금욕적 삶을 실천하였고 죽을 때까지 정열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던 것을 죄악으로 여겼고 이러한 경향을 부르주아적 타락이라고 여겼습니다. 레닌은 급진적인 혁명가였지만 도덕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유럽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표현주의, 미래파 예술, 입체파 예술 등 여러 예술 사조를 퇴폐주의 사조, 쓰레기 잡동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가라면 무조건 금욕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레닌은 혁명 생활의 활동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레닌은 혁명을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는 얼마든지 강력히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인간의 욕구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통제될 수 있고 그것이 인간 개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억제됐느냐에 따라文명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스토아 학파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레닌은 볼셰비크 간부를 추천할 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는 혁명가라면 혁명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인민대중과 함께 고락을 나눠야 하며 노선고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인민대중 다수가 굶고 있다면 혁명가도 같이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닌주의에 포진해 있던 볼셰비키 간부들은 대부분 뛰어난 헌신성을 갖추고 있었고 대중과 유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 시기에 활동했던 대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반면 레닌은 언행이 일치된 삶을 중시하였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볼셰비키 간부에게도 언행일치의 삶을 필생의 신조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무지를 절대악으로 여겼기에 자체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정의주의를 고수했습니다. 레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옳다고 생각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가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논쟁을 지속했으며 이런 끝까지 논쟁을 하려는 그의 성격 덕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레프 트로츠키와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와 함께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닌은 수구적인 자본가와 우익을 인류 진보의 암적 존재로 보았기에 그들이 진보의 과정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레닌은 그가 가진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닌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우정이나 사랑을 저급한 정열로 취급했으며 진정한 사랑이란 오로지 혁명적 동지애라고 봤습니다. 그는 평생의 친구가 없었지만 아르망은 그의 유일한 가깝고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의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지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환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면서 두 부르주아 정당 사이에 화려하고 무의미한 결투를 언급했는데 두 정당 모두 미국 플로레타리아트를 착취하는 기민한 억만장자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치로서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을 나타내면서 자유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자유는 노동자를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믿었습니다. 레닌은 소비에트 정부는 부르주아 공화국보다 수백만 배 더 민주적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소비에트의 대표를 선출하고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관료를 선출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국가 행정에 정기적으로 순환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정부를 구성한 반면 레닌은 부르주아지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하는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습니다. 레닌은 국제주의자였고 세계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국경을 낡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를 계급투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세계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합쳐져 하나의 세계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사회주의 국가가 중앙집권적이고 단일한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연방주의를 부르주아적 개념으로 간주했습니다. 레닌은 그의 저서에서 반제국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족 해방 전쟁을 지지했으며 소수 집단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갈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는 신성하거나 실수나 약점에 대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권력을 잡기 전 그는 소수민족과 민족적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소련 국가를 통치할 수 없게 만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레닌은 따라서 스탈린이 자치권과 탈퇴권의 이상을 제시하면서도 어느 한쪽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 이론을 개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레닌은 소수 민족 집단들이 러시아 제국에 남아있도록 강요하고 그들의 탈퇴 권리를 지지했던 유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또한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즉시 재결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조지아, 폴란드, 핀란드 및 발트의 연안 국가에 형성된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이 발생했습니다. 핀란드 발트의 연안 국가들, 폴란드와의 갈등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야 레닌 정부는 그들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레닌은 운명적인 혁명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레닌은 급진적인 변화와 최대의 격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혁명에 대한 양자택일만이 있었습니다. 레닌은 절제된 업무에 대한 비보험 능력과 혁명적 대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많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레닌은 인격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닌의 친구 막심 고리키는 공산주의 혁명가인 레닌은 대머리에 땅딸막한 너무 평범하고 소박한 지도자로 회고했습니다. 레닌은 감성적이었으며 자르 제국을 증오했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 엥겔스, 체르니세프스키의 초상화를 지니고 다니며 이데올로기적 영웅들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르크스, 엥겔스와 사랑에 빠졌다고 묘사했습니다. 레닌에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수를 거룩한 글이자 종교적 교리와 절대적 진리로 의심해서는 안 되고 믿어야 했습니다. 레닌은 무신론자이자 종교 비판자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용어상의 모순으로 간주했습니다. 레닌의 저작들을 강철 같은 의지, 자기 노예적인 자기수양, 열심자의 냉철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그의 단일한 목적, 강렬한 인상, 비인격적 접근, 개인적 희생, 정치적 기민함, 그리고 절대적 진리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확신으로 약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상세히 드러냅니다. 그의 삶은 볼셰비키 운동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레닌을 도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조선인 혁명동지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탠케비치, 이동희, 박진순 등으로 인해 레닌은 조선인과 조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김철수의 증언에 의하면 레닌은 혁명동지 노비 출신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탄케비치를 통해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조선인 혁명가들에게 조선이 망한 이유는 조선이 여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아 조선의 여인들이 일자무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조선의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일제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여성 교육기관이 여기저기 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동희는 볼셰비키 국제당 원로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0년 레닌은 혁명동지들인 러시아 한인사회당의 이동희, 김짓, 박진순 등에게 조선인들은 공산주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족주의 운동부터 한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조선의 김철수가 창당한 사회혁명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상해에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창당하여 볼셰비키 국제당의 형제당으로 조선,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공산혁명의 지도자의 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레닌은 당시 기준으로 약 80만 달러, 지금의 기준으로 약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괴 200만 루블을 상해파 고려 공산당의 혁명 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돈은 상해파 고려 공산당의 이동희가 보낸 한영권과 김립에 의해 30만 루블씩 분할 운송되었는데 지금의 자금의 분배 과정에서 여운형이 관련된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에게는 지불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은 러시아 영토 안의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볼셰비키의 일당 일국 정책에 반하여 러시아 공산당 산하의 단체로 보아 국제공산혁명 자금이 배당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 간의 자금 갈등은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에게도 알려졌고 김구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레닌에게 지원받은 혁명자금을 몽땅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면직 노정규를 보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양산춘이란 가명을 사용하던 상해파 고려공산당 자금책 김립을 상해 길거리에서 사살하고
통장과 임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마누엘 아즈카라테와 장 엘렌 슈타인과 같은 후기 서구 공산주의자는 레닌과 그의 사상이 자신의 목표와 무관하다고는 견해를 표명했고, 그럼으로써 마르크스주의적이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주체주의, 호지민 사상, 카르스트로주의와 같은 변형으로 형성되어 20세기 가장 두드러진 혁명운동 중 많은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17년 조선인 혁명동지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탄케비치, 이동희, 박진순 등과 함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킨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했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